고독한 사람, 의신, 1925년. 이 작품은 모두 5개의 글로 구성된 단편 소설입니다. 1. 내가 외련수를 사귀게 된 상황을 생각해보면 꽤나 별스럽다. 장래로 시작해서 장래로 끝났으니 말이다. 그때 나는 SC에 살고 있었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들었다. 모두들 그를 무척 괴팍한 사람으로 말했다. 동물학을 전공했는데도 중학교에서 역사 선생을 하고 있다느니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본체 만체 아랑곳하지 않으면서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한다느니 노상, 가정 같은 것은 부셔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월급만 타면 꼭 그 즉시 할머니께 돈을 붙여주는데 하루도 어기는 일이 없다느니 하는 말이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이야기가 많았으니 어떻든 그는 SC에서는 화제거리가 되는 인물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해 가을, 나는 한스 산의 친척 집에서 한가하게 지낸 적이 있었다. 이 집의 성씨가 웨이였고 렌수와 친족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렌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치 그를 외국인 대하듯 하면서 우리들과는 전혀 딴 사람이라고 했다. 그것은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중국이 새 교육을 일으킨 지 이미 20년이나 지났지만 한스 산에는 소학교조차 없었다. 온 산골 마을에서 외지로 유학한 학생은 렌수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눈에 그는 확실히 별다른 사람임에 틀림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또 사람들은 그를 매우 질투하고 부러워도 하였으며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늦가을이 되어 이 산골 마을에 이질이 유행했다. 나도 염려되어 시내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렌수의 할머니가 이질에 감염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몹시 중태라는 것이었다. 산골이라 의사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의 가족이라곤 할머니 혼자서 식모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간단한 살림이었다. 렌수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할머니가 키워주었다는 것이다. 이 할머니도 이전에는 가진 고생을 다 겪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만 렌수에게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은 아무래도 쓸쓸했다. 이것이 아마도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들과 다르다는 원인의 하나인 것 같다. 한스산은 시에서 육로로는 100리이고 100길로는 70리나 떨어져 있어서 사람을 보내어 렌수를 불러오는 데만도 적어도 왕복 나흘은 걸렸다. 산골 벽지에서는 이런 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커다란 유세였다. 다음 날에는 환자의 병세가 이미 지극히 위중하여 심부름 갈 사람이 출발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전해졌으나 밤중 2시경이 되어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왜 렌수를 한번 만나게 해주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집안의 웃어른과 가까운 친척, 할머니의 친정집 일가, 그리고 마을의 한가한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렌수가 언제쯤 이곳에 도착할 것인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입관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관과 수의는 벌써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의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이 맞손자를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장래의식을 모두 신식으로 고칠 것임에 틀림없다고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모여 상의한 결과 렌수가 와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조건을 정하였다. 첫째는 상복을 입을 것, 둘째는 무릎을 꿇고 배례를 드릴 것, 셋째는 중이나 도사를 불러 불공을 올릴 것 등이었다. 결국 전부 옛 관례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견이 정해지자 렌수가 도착하는 날 모두 함께 대청 앞에 모여 진을 치고는 서로 호응하고 협력하여 확실한談판을 하자고 힘주어 약속했다.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신기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렌수가 서양 교육을 받은 신식놈이라 당초에 이치를 따져본 일이 없으니 쌍방의 충돌은 아마도 틀림없이 시작될 것이고 어쩌면 뜻밖의 진기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렌수가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영전에 약간 허리를 굽혔을 뿐이었다. 가문의 어른들은 예정된 계획대로 곧 일을 진행시켰다. 그를 대청으로 불러올려 한참 서두를 말하고 난 뒤 다음 본론으로 들어갔다. 모두들 서로 맞장구를 치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주고받고 하여 그에게는 논박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 내 말들을 다 끝내자 대층에는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찬 듯이 긴장하여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렌수는 얼굴빛도 바꾸지 않고 간단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다 좋습니다. 이것이 또 그들에겐 천만 뜻밖이었다. 사람들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나 오히려 또 다른 짐을 더 보탠 것 같기도 했다. 너무나 다르게 느껴져서 도리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았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적잖이 실망했다. 그래서 서로 떠들기를 이상한 일도 다 있지. 그가 다 좋습니다 라고 그랬대. 우리 구경이나 가보세. 다 좋다면 옛 관례대로 하는 것이므로 별 구경거리도 못 될 터인데 그래도 그들은 보려고 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자 그들은 즐거운 듯 집 앞에 가득 모여들었다. 나도 구경하러 간 사람 중에 하나였으며 미리 향과 양초 한 갑씩을 보내두었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렌수가 돌아가신 분에게 수의를 입히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달막하고 야윈 사람으로 길쭉하고 모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덥수룩한 머리와 짙은 눈썹과 수염이 얼굴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었고 두 눈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수의를 입히는 솜씨가 참으로 훌륭해 마치 염하는 전문가같이 조리가 정연해서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탐복하였다. 한스산의 오랜 관례로는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든 일가 친척들이 귀찮은 것을 주문하곤 하였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어떤 귀찮은 주문을 해도 그대로 따르고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내 앞에 서 있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의 입에서는 선망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다음에는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곡을 하고 아낙네들이 모두 연부를 외웠다. 그 다음에는 입관이었다. 그 다음에 절을 한 후에 또 곡을 하는데 곡은 관 뚜껑에 못을 박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순간 조용하더니 비랑간 사람들이 웅성대는데 놀라면서도 불만스러운 모양이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렌수가 그적자리 위에 앉은 채 시종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입관은 이런 놀라움과 불만의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사람들은 모두 불만스러운 기분이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싶은 눈치였으나 렌수는 아직도 그적자리 위에 앉은 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 비랑간 눈물을 흘리더니 이어 울음을 터뜨렸고 이는 곧 커다란 통곡으로 바뀌었다. 마치 상처를 받은 한 마리 이리가 깊은 밤 광야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는데 그 참담한 슬픔 속에는 노여움과 비애가 뒤얽힌 듯이 들렸다.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 관습에 없던 일이었고 미리 손을 쓸 수도 없었던 것이라 모두들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한동안 망설이다가 몇 사람이 나서서 그를 말렸는데 갈수록 사람이 더욱 많아져서 끝내는 밀려들어 커다란 사람의 무더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홀로 앉아서 통곡할 뿐 마치 철탑처럼 움쩍도 하지 않았다. 모두들 진력이 나서 제각기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울고 또 울었다. 거의 반시간가량 지나자 벼랑간 울음을 그쳤다. 그는 조객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앞에 가서 그를 엿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자 침대에 쓰러지더니 마치 깊이 잠들어 버린 듯 하다는 것이었다. 이틀 후 내가 시내로 돌아가려던 그 전날 마을 사람들이 마치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한 듯 떠들고 있었다. 렌수가 모든 가재도구의 대부분을 불살라 할머니 영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생전에 할머니를 시중들다가 죽을 때에 그 임종을 지킨 식모에게 주었으며 또 살던 집도 무기한으로 그녀에게 살도록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친척과 일가들이 입이 마르도록 아무리 설득해도 결국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애가 호기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돌아가는 길에 그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지나는 김에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들렀다. 그는 옷깃이 너덜거리는 흰 상복을 입은 채로 나왔는데 표정은 여전히 그대로 차가웠다. 내가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했지만 그는 그저 네 하는 이외에는 단 한마디 선생님의 후위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2.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난 것은 그해 초겨울이었다. SC의 한 책방에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는데 어쨌든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 해가 저물어갈 무렵 내가 실직한 후였다. 실직한 후부터 나는 자주 렌수를 방문했다.
첫째는 물론 무료했던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비록 성격이 차갑기는 하나 오히려 시리에 빠진 사람과 친근하게 지낸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사의 부침이란 판에 박힌 듯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시리에만 젖어 있으란 법은 없다. 따라서 그도 오랫동안 사귄 친구는 매우 적었다. 그 소문은 과연 거짓말이 아니었다. 내가 명함을 들여보내자 그는 곧 나를 만나주었다. 방 두 칸이 이어진 응접실에는 별다른 장식도 없고 테이블과 의자 외엔 서가에 꽂힌 책이 전부였다. 모두들 그를 보고 무서운 신식놈이라는 소리를 냈지만 그의 서가에는 정작 새로운 책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실직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두 마디 판에 박은 듯한 인사가 끝나자 주객은 말없이 서로 대하고 있었을 뿐 점차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나는 그가 급하게 담배 한 대를 다 피워 꽁초가 손가락을 대릴 지경이 되자 그것을 땅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태우시죠. 그는 두 개빛의 담배를 집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도 한 개비를 집어 피우면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 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어색함을 느꼈다. 내가 바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남녀 어린아이들 넷이 뛰어들어왔다. 큰 놈은 8, 9살 정도이고 작은 놈은 4, 5살 정도로 손과 얼굴, 옷까지도 몹시 더럽고 또 얼굴 생김도 귀염성이 없었다. 그러나 렌수의 눈에는 즉각 희열의 빛이 나타났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더니 응접실 옆방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딸양, 얼양 모두 이리들 와. 너희가 어제 사달라던 하모니카를 내가 사다 놨어. 어린아이들은 일제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아이들은 저마다 하모니카를 하나씩 들고 불면서 떠들썩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응접실 문을 나가자마자 어쩐 일인지 갑자기 싸움이 벌어져서 한 애가 울기 시작했다. 한 사람에 하나씩이야. 모두 똑같은 거야. 싸우면 못 써. 그는 아이들 뒤에서 타이르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애들이 누구네 애들인가요? 나는 물어보았다. 집주인의 아이들이에요. 얘들에겐 어머니가 없고 할머니가 한 분 있을 뿐이에요. 집주인은 혼자 삽니까? 예, 그의 부인은 이미 서너 해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재혼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호라비에게 방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말하면서 싸늘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에게 왜 여태 독신으로 지내는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다지 친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말았다. 렌수와 친하고 보니 그는 상당히 이야기가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많았고 또 왕왕자뭇 기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온 손님들 가운데 어떤 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마도 침륜을 읽은 탓이겠지만 항상 스스로를 불행한 청년이라느니 쓸모없는 인간이라느니 하면서 깨처럼 나태하고 그만스럽게 큰 의자에 앉아 단식을 하면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다. 더구나 집주인의 아이들은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싸움을 하고 찻잔이나 접시를 함부로 뒤집어 엎고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대는데 그 소동에는 머리가 돌 지경이었다. 하지만 렌수는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여느 때의 그러한 냉담한 사람 같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듯 대하는 것이었다. 듣자니 한 번은 싼 양이 마마를 알았을 때에는 너무 다급하여 그의 검은 얼굴이 더욱더 검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 외로 그 아이의 병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어서 그 후에 아이들 할머니에 의해 웃음거리로 소문이 났다고 했다. 아이들은 어떻든 좋아요. 아이들은 아주 천진스럽거든요. 그는 내가 아이들을 조금 귀찮아한다고 여겼는지 어느 날 일부러 틈을 타서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게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아니요. 어른들의 나쁜 버릇이 아이들에게는 없어요. 나중에는 나빠지게 되지만요. 당신이 평소에 공격하는 것 같은 나쁜 짓은 환경이 나쁘게 가르친 탓이요. 원래는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천지남. 나는 중국에 희망이 있다면 오직 이거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죠. 만약 아이들 속에 나쁜 뿌리나 싹이 없다면 자라서 어떻게 나쁜 꽃이 피고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하늘의 씨는 바로 그 안에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될 싹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였을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어찌 근거 없이 그 무렵 나는 일이 없었으므로 훌륭한 사람들이 벼슬을 잃고 나면 곧 채식을 하고
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불경을 읽고 있었다. 물론 부처의 도리를 결코 터득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스스로 마음을 조심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다. 그러나 렌수는 화가 나서 나를 노려보기만 할 뿐 다시는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변명하기가 귀찮아서인지는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다만 그는 오랫동안 나타내지 않던 그 차가운 태도를 보이며 말없이 담배를 연거푸 2대나 피웠다. 그가 다시 3대째 담배를 집었을 때 나는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미움의 감정은 3달이 지나서야 겨우 풀렸다. 원인은 아마도 망각이 그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결국 그 자신이 천진설은 아이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보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말한 모독적인 말을 이해할 만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추측에 불과했다. 그때는 내 방에서 술을 마신 후였는데 그는 좀 슬픈 것 같은 표정을 짓더니 반쯤 머리를 들며 말하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참 기괴하다고 여겨져요. 내가 여기 오다가 거리에서 한 어린애를 만났는데 갈 때 잎사귀를 내게 들이대면서 죽인다라고 하더군요. 아직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린애였는데 그건 환경이 나쁘게 가르친 거겠죠? 나는 나의 말을 이내 후회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개의하지 않은 듯 그저 술만 마셨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줄곧 담배를 피웠다. 내가 잊고 있었군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는 다른 말로 얼버무리려고 했다. 당신은 별로 사람을 방문하지 않던데 오늘은 웬일로 걸음하셨는지요?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가 1년이 넘었지만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처음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요. 며칠간은 우리 집에 나를 보러 오지 마시오. 지금 우리 집엔 아주 보기도 싫은 어른 하나와 아이 하나가 와 있어. 둘 다 사람 같지도 않은. 어른 하나와 아이 하나라고요? 그건 누구요? 나는 조금 이상했다. 나의 종영과 그의 아들인데 하하 아이라 하지만 꼭 제 아비 같소. 당신을 만나러 시내에 온 김에 놀다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삼으려고 상의를 하러 왔다는 거요. 아니, 당신의 양자로? 나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소리쳤다. 당신은 아직 미혼이 아니요. 그들은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사실 그들은 나에게서 한산에 있는 쓰러져가는 집을 물려받으려는 것이요. 나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려서 오직 그 낡은 집 한 채만 있어. 그들 부자의 평생 사업이 그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늙은 식모를 쫓아내는 일이요. 그의 차갑고 쌀쌀한 말투가 실로 나를 섬뜩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의 친척이 그렇게까지 할 리는 없어요. 그들의 생각이 좀 구식일 뿐인 거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에 당신이 크게 울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당신을 둘러싸고 열심히 위로해 주었고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은 내 집을 뺏으려면 양도정서에 내가 도장을 찍어야 하니까 내가 크게 울고 있는데도 열심히 내 주위에 몰려들어서 도장 찍으라고 성화더군요. 그의 두 눈은 마치 허공 속에서 당시의 전경을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위를 향해 응시하고 있었다. 요컨대 관건은 바로 당신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인데 당신은 대체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거요? 나는 갑자기 화제를 바꿀 말을 찾아냈다. 역시 오래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어서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느껴졌다. 그는 이상스럽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더니 잠시 뒤 눈길을 자신의 무릎 위로 떨어뜨리고 한마디 대답도 없이 그저 담배만 피울 뿐이었다. 3. 그러나 비록 이렇게 무료한 환경조차 렌수를 편안히 살 수 없게 하였다. 점차로 작은 신문에서 익명의 인사들이 그를 공격하였고 학교에서도 언제나 그에 관한 유언비어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예전처럼 결코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대개는 그에게 흠집을 내는 것들이었다. 나는 이것이 그가 요즘 절기어 문장을 발표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코 개의치 않았다. SC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기탄 없이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암암리에 그를 모함하곤 했다. 그것은 이전부터 그랬으므로 렌수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봄이 되자 벼랑간 그가 교장에 의해 사직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것 역시 그전부터 그래왔던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뜻밖이라고 생각되었을 뿐이다. SC 사람들이 이번 경우에만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나는 나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에 바빴고 또 그해 가을 산양의 교사로 부임하기 위해 교섭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를 방문할 틈이 없었다. 조금 여가가 생겼을 무렵에는 그가 면직된 지 이미 3개월가량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렌수를 방문할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길을 지나던 중 우연히 헌책을 파는 난전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급고각의 초판본 사기색은 바로 렌수의 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책을 좋아했지만 장서가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책은 그가 귀중하게 여기는 선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지 않고는 손쉽게 팔았을 리가 없다. 설마 실직한 지 불과 두서너 달 만에 이렇게까지 궁핍해졌단 말인가? 그는 예전부터 돈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써버려 저축 따위는 하나도 없긴 했다. 그래서 나는 렌수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고 가는 길에 거리에서 소주 한 병과 땅콩 2봉지, 훈제 생선 2마리를 샀다. 그의 방문은 잠겨 있었고 두어 번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가 잠을 자나 싶어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손으로 방문을 두드렸다. 나갔나 봐요. 건너편 창에서 불쑥 백발 섞인 머리가 나오더니 큰 소리로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것은 딸의양의 할머니로 세목골 눈을 한 뚱뚱한 여자였다. 어딜 갔습니까? 하고 내가 묻자 어딜 갔는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딜 갔겠어요? 좀 있으면 틀림없이 돌아올 거요. 기다려 보시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그 영접실로 들어갔다. 참으로 하루를 못 보면 삼출을 떠나 있는 것과 같다는 말과 같이 눈에 띄는 것 모두가 처량하고 쓸쓸했다. 가구도 거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적도 이 SC에서는 아무도 사리는 사람이 없는 양장본 몇 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방 한가운데 둥근 탁자는 그대로 있었다. 이전에는 비분관계하는 청년들이나 재능은 있으나 기회를 잡지 못한 선비들 그리고 더럽고 소란스러운 아이들이 항상 둘러싸고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너무나 조용하고 탁자 위에는 얇은 먼지가 덮여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탁자 위에 술병과 종이에 싼 것을 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책상 옆에 기댄 채 문을 마주보고 있었다. 정확히 조금 지나 방문이 열리고 한 사나이가 살그머니 그림자처럼 들어왔다. 바로 렌수였다. 황혼 무렵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전보다도 더 까매진 것 같이 보였으나 표정은 역시 이전이나 다름없었다. 아, 오셨소? 온지 오래되었소? 그는 조금 반가운 듯한 기색이었다. 아니요, 얼마 안 되었어. 어딜 갔었소? 나는 말했다. 어디랄 것도 없이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녔지요. 그도 의자를 끌어와서 탁자 옆에 앉았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면서 그의 실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로서는 이것이 미리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었고 또 여러 번 당했던 일이기도 하여 별로 신기할 것도 또 이야기가 될 만한 것도 못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정같이 소주만 마시며 여전히 사회 역사에 관한 의견을 말하였다. 왠지 모르게 나는 텅 빈 서가를 바라보자 급고각의 초판본 사기세근이 생각나서 갑자기 쓸쓸한 고독감과 비애를 느꼈다. 응접실이 이렇듯 적적해졌군요. 요즘은 손님들이 별로 오지 않나요? 아무도 안 와요. 그들은 내 심경이 좋지 않으니까 와도 재미가 없겠지요. 심경이 좋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을 편치 못하게 하니까요. 겨울 공원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지요. 그는 술을 연거푸 두어 잔 마시고는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더니 갑자기 얼굴을 쳐들고 나에게 물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직업도 아직 전혀 잡히지 않는 모양이죠? 나는 비록 그가 이미 조금 취한 것을 알면서도 그 말에 화가 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해주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가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더니 곧 땅콩을 한 줌 움켜쥐고 방을 나가는 것을 쳐다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 문 밖에선 딸양들이 떠들며 웃어대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가 나가자 아이들의 소리가 뚝 그쳤다. 모두가 가버린 것 같았다. 그가 뒤쫓아가서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역시 그림자처럼 살그머니 되돌아왔다. 한 움큼의 땅콩을 종이봉지에 넣으며 이제 내가 주는 것조차 안 먹으려고 하오.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비웃는 듯이 말했다. 렌수 씨, 나는 몹시 쓸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스스로 괴로움을 찾는다고 생각하오. 당신은 인간을 너무 나쁘게만 보고 있고. 그는 싸늘하게 웃었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당신은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금 당신을 찾아오는 것이 할 일이 없어서 당신을 소일거리로 삼으려고 온다고 생각하시오? 결코 그렇진 않소. 하지만 때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거리라도 찾으러 오는 것으로 말이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요. 사실은 당신이 자기 손으로 누에 집을 만들고 그 속에 스스로 틀어박혀 있는 거요. 좀 더 세상을 밝게 보아야 해요. 나는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물론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가 바로 그랬어. 나는 비록 그 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할머니의 운명은 이어받았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요. 나는 벌써 미리 함께 울었으니까요. 나는 이때 그의 할머니 장례 때의 정경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이 생각났다. 나는 당신이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당돌하게 물어보았다. 할머니 입관 때 말이요. 그럴 거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요. 그는 등잔에 불을 켜면서 냉정히 말했다. 당신과 나와의 교제도 그때 내가 울었던 일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각하오. 당신은 모를 테지만 그 할머니는 내 아버지의 계모였소. 아버지의 생모는 아버지가 3살 적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는 생각에 잠긴 채 묵묵히 술을 마시고 훈제한 생선을 먹었다. 그런 옛일들을 나는 몰랐었어. 그저 어릴 적부터 이상스럽게 느끼기는 했어요. 당시엔 아버님도 아직 살아 계셨고 집안 형편도 좋았기 때문에 정월에는 반드시 조상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는데 성장을 한 많은 초상화들을 구경하는 것은 당시의 나로선 더없는 큰 즐거움이었어. 그러나 그때 식모가 나를 안고 한 폭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이것이 도련님의 할머니예요. 자, 절을 해요. 도련님이 용이나 호랑이같이 훌륭하게 빨리 자라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었어. 명백히 할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또 무슨 나의 할머니가 있는 것일까 하고요. 그러나 나는 이 나의 할머니가 좋았지요. 그 할머니는 집에 있는 할머니보다 늙지 않았고 젊고 예뻤으며 금박을 한 붉은 옷을 입고 구슬로 장식한 관을 쓰고 있었어. 그건 내 어머니의 초상과 거의 다름이 없었어. 내가 그 초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초상화의 눈도 똑바로 나를 보면서 입가에 점점 더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 초상화 속의 할머니가 틀림없이 나를 귀여워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 집의 할머니도 좋았어요. 비록 내가 아무리 신이 나서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떨고 할머니를 불러보아도 그 할머니를 즐겁게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집 할머니들과는 좀 다르게 언제나 나를 쓸쓸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후에 나는 점점 할머니와 멀어졌어요. 결코 내가 나이를 먹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의 생모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1년 내내 기계처럼 바느질만 하는 할머니를 보고 있는 동안 자연히 실증을 느끼게 되었던 거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전과 똑같이 바느질을 하고 나를 돌봐주고 또 귀여워해 주셨죠. 비록 별로 웃는 얼굴을 보이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큰 소리로 야단치는 일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쭉 그랬어. 그 뒤 우리는 그의 할머니의 바느질에 의해 생계를 꾸려가게 되었고 물론 이후에는 더욱더 그러했어. 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등잔불이 점점 사그라졌다. 석유가 이미 다 된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서가 밑에서 조그만 양철통 한 개를 찾아내서 석유를 부었다. 한 달 동안 석유값이 2번이나 올랐어. 그는 등잔 심지 꼭지를 돌려 끼우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생활이 나날이 어려워만 가는군요. 할머니는 그 뒤에도 그랬죠.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어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을 때까지도 아마 할머니는 병이 들어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눕게 될 때까지 그랬을 거예요. 할머니의 만년은 내 생각으로는 그다지 고생스러운 편이 아니었어. 또 사실만큼 사셨으니 내가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려야 했을 필요는 없었어. 더구나 울 사람이 많지 않던가요? 이전에 할머니를 몹시 몹살게 굴던 사람들까지도 울었어요. 적어도 얼굴빛만은 매우 슬퍼 보였어. 하하. 그런데 나는 그때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의 일생이 눈앞에 떠올랐어. 자기 손으로 고독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입속에서 씹어 삼켜온 인간의 일생 말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직 얼마든지 있다고 느꼈어.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곡하게 하였던 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그때의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감상적이었던 까닭이었겠지만 지금 당신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전에 내가 할머니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요. 하지만 그때의 내 생각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었어. 나 자신이 세상 일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확실히 할머니와 점차 멀어져 갔으니까요. 그는 침묵했다.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낀 채 그는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등잔불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인간이 죽은 뒤에 아무도 그를 위해 울지 않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요.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잠깐 말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나를 향해 말했다. 생각해보니 당신도 무슨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나 보군요. 나도 어떻게든 빨리 일을 찾아야 할 텐데. 부탁해 볼 만한 친구는 더 없어? 나는 그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의 일조차도. 그야 몇 사람 있긴 하지만 그들의 처지도 모두 나와 다를 바가 없어. 내가 작별을 하고 렌수의 집을 나섰을 땐 둥근 달이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몹시 조용한 밤이었다. 4. 산양의 교육사업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다. 내가 부임한 지 2달이 되도록 한 푼의 월급을 받아보지 못해 담배마저 절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월급 15, 6원을 받는 하급 직원들이라도 자기의 운명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랫동안 점차 불에 달구어낸 구리봉이나 철근처럼 얼굴은 누렇고 몸은 말랐으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무에 임하고 있었다. 때로 지위나 명예가 높은 인물이 나타나면 공손히 기립하곤 했다. 실로 모두가 의식이 족하여야 예절을 안다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백성들이었다. 나는 이러한情景을 볼 때마다 웬일인지 렌수가 나와 헤어질 때 내게 당부했던 말이 생각났다. 당시 그의 생활은 더욱더 말이 아니었다. 늘 궁색한 티가 겉으로 드러났고 이미 예전의 침착성은 없는 듯이 보였다. 내가 곧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한밤중에 나를 찾아왔다. 한참 망설이더니 겨우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쪽에 무슨 수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베껴 쓰는 것이든 무엇든 한 달에 20-30원이면 되겠는데 나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그가 이렇게까지 타협적으로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아직 좀 더 살아야 하니까 저쪽에 가서 형편을 봅시다. 꼭 일이 잘 되도록 힘써 보겠소. 이것이 그날 내가 그에게 책임지고 대답한 말이었다. 이 말은 그 뒤에도 항상 내 귀에 들려왔다. 동시에 렌수의 모습도 눈앞에 떠올랐고 또한 더듬거리며 말하던 나는 아직 좀 더 살아야 하니까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저기 그를 추천해 보았다. 하지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일은 적고 사람은 많으니 결국 남들로부터 몇 마디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것뿐이고 나는 미안하다는 말 몇 마디를 적어 그에게 보냈다. 한 학기도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는 상황이 한층 더 나빠졌다. 이 지방의 몇몇 인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항리주보에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결코 이름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말투가 매우 교묘하여 읽어보면 누구든지 곧 내가 학교 내의 소요를 뒤에서 도발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하였고 렌수를 추천한 일조차 동료로 끌어들이는 일로 치는 것이었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수업에 나가는 일 외에는 문을 닫아 걸고 몸을 숨겼다. 때로는 담배 연기가 창틈으로 새어 나가는 것조차 학교 내의 소요를 조종한다는 혐의를 받을까 걱정되었다. 렌수의 일은 물론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이렇게 한겨울이 되었다. 하루 종일 눈이 내리더니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바깥은 모두가 너무나 조용하여 정적의 소리마저 들릴 듯 고요했다. 작은 등잔불 속에 눈을 감고 꼼짝도 않고 앉아 있으려니 마치 눈꽃이 펄펄 날아 떨어져 끝없이 넓은 언덕 위에 쌓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고향에서도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로 사람들은 한창 바쁘겠지. 어느덧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뒤뜰 편편한 곳에다 친구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눈사람의 눈은 2개의 조그만 숫조각을 끼워 넣었는데 색깔이 유난히도 새까맣다. 그때 벼랑간 그 눈이 번쩍하더니 렌수의 눈으로 변했다. 나는 아직 좀 더 살아야 해. 여전히 그 목소리였다. 왜? 나는 실없이 이렇게 묻고는 스스로도 우스워졌다. 이 우습다는 문제가 나를 일깨웠다. 나는 몸을 똑바로 고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눈은 더욱 심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귀에 익은 하숙집 사환의 발소리였다. 그는 나의 방문을 열고 내게 6치 이상이나 되는 기다란 봉투 한 통을 건네주는 것이었다. 몹시 거친 필적이었는데 흘낏 보니 바로 웨이로부터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렌수가 보낸 편지였다. 그것은 내가 SC를 떠나온 이후 그에게서 받은 첫 번째 편지였다. 나는 그가 게으른 성격임을 알고 있으므로 소식이 없는 것을 별로 이상스럽게 여기지는 않았다. 그래도 때론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그를 자뭇 원망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편지를 받고 보니 또 어쩐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황급히 편지를 뜯었다. 속에도 똑같이 거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선페이, 직함을 무엇라고 해야 좋을지 몰라 빈칸으로 두니 당신이 무엇라고 불리기를 원하는지 좋을 대로 써넣어 주시오. 아무래도 좋소. 헤어진 후로 3번이나 편지를 받고도 회답을 하지 못했소.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하오. 내게는 우표를 살 돈조차 없었던 것이오. 당신이 내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기에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소. 나는 실패하였소. 전에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자청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그땐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소. 지금이야 비로소 정말 실패자가 되고 말았소. 전에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살아있기를 바라던 사람도 있었고 나 자신도 좀 더 살아보려고 할 때가 있었소. 그런데 살아갈 수가 없소. 지금은 정말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소. 그래도 살아가려 하오. 그래도 살아가야겠다고? 내가 좀 더 살기를 바라던 사람은 그 자신이 살지 못하더군요. 그 사람은 이미 적에게 모살당하고 말았소. 누가 죽였느냐고요? 아무도 모르오. 인생의 변화란 얼마나 빠르오. 이 반년 동안 나는 거의 거지나 다름없었소. 실제로 이미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게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나는 그걸 위해서 구걸하고 그걸 위해서 굶주리고 그것을 위해서 추위에 떨고 그것을 위해서 쓸쓸해하고 그것을 위하여 쓰라린 고생도 기꺼이 감수했어. 다만 멸망하는 것만은 원하지 않았어. 보시오. 내가 좀 더 살아있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도 컸어. 그러나 지금은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동시에 나 자신도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있어. 다른 사람이요? 역시 자격이 없어. 동시에 나 자신은 또한 내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인간들을 위하여 고집으로라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행히도 내가 잘 살아가기를 바랐던 사람은 이미 없어졌어. 이제 아무도 마음 아파할 사람은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기를 원하지 않소. 하지만 지금은 없어. 그 한 사람마저 없어졌어. 무척 유쾌하고 무척 마음 편하오. 나는 이미 나 자신이 이전에 증오했던 것, 반대하던 것들 전부를 몸소 실행했고 내가 이전에 존경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을 거부했어. 나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것이오. 하지만 난 승리하였어. 당신은 내가 정신에 이상이라도 생겼다고 여기겠죠? 당신은 내가 영웅이나 위인이라도 된 것으로 여기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소. 이 일은 매우 간단하오. 요즘 나는 두 사단장의 고문이 되어 매달 월급을 은화 80원이나 받고 있어. 선페이, 당신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생각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전혀 상관없어. 당신은 아마 나의 옛 응접실을 기억하고 있을 거요. 우리가 시내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의 그 응접실 말이요. 나는 지금도 그 응접실을 사용하고 있어. 이곳에는 새로운 손님, 새로운 선물, 새로운 찬사, 새로운 정치운동, 새로운 절하기와 인사하기, 새로운 마작판과 노름, 새로운 차디찬 눈과 구역질, 새로운 불면과 각혈이 있어. 당신은 지난번 편지에 교원 생활도 여의치 않다고 했어. 당신도 고문을 하고 싶소.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주선해드리겠소. 사실 문지기 노릇도 괜찮소. 똑같이 새로운 손님, 새로운 선물, 새로운 찬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큰 눈이 내렸는데 그곳은 어떻소? 지금은 한밤중인데 2번 각키를 했더니 정신이 말똥말똥해졌소. 당신이 가을부터 3번이나 편지를 보내준 일을 기억하고 있어. 이건 어떻든 놀랄만한 일이요. 그래서 당신에게 반드시 작은 소식이나마 전하려고 하였소. 그렇다고 당신은 크게 놀라지는 않겠죠? 이후 아마도 나는 다시는 편지를 쓰지 못할 것이요. 나의 이 습관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요. 언제 돌아오겠소? 빠르면 물론 만날 수도 있을 거요. 하지만 나는 생각하오. 우리는 결국 서로 같은 길을 걷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다면 제발 나를 잊어주시오. 나는 당신이 이전에 늘 나의 생계를 위해 걱정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 그러나 이제 나를 잊어주시오.
나는 지금 이미 잘 되었어. 렌수 12월 14일. 이 편지는 비록 나를 결코 크게 놀라게 하지는 않았으나 대충 훑어보고 난 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 역시 무언가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나 동시에 약간의 유쾌함과 기쁨도 뒤섞였다. 또 생각해보면 그의 생계도 그런대로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나의 짐도 내려놓은 셈이다. 비록 나 자신의 문제는 끝내 별 신통한 수가 없지만 문득 그에게 답장을 써줄까 생각했으나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그 생각을 즉각 지워버렸다. 나는 확실히 점점 그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의 모습도 이전처럼 나의 기억에 자주 떠오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편지를 받아본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SC의 항리 7일보사에서 갑자기 연달아 그들의 항리 7일보를 보내왔다. 나는 이런 것들을 즐겨보진 않지만 보내온 것이기도 해서 손 가는 대로 펼쳐보았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또다시 렌수를 생각하게 했다. 그 속에는 언제나 렌수에 관한 시문, 예컨대 눈 오는 밤에 렌수 선생을 배하라다 라든가 렌수 고문의 아름답고 높은 글 모음집 따위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항리 한담란에 이전에 그가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일들을 흥미있게 서술하고는 그것을 일화라고 일컬었다. 비범한 사람은 반드시 비범한 일을 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풍기고 있었다. 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때문에 그를 생각해 내긴 했지만 그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와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밀접해지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나로서도 알 수 없는 불안과 매우 약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었다. 다행히 가을이 되자 이 항리 7일보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산양의 항리 주간에서 다시금 풍문은 곧 사실이라는 장편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속에서 모군들에 관한 소문은 이미 공정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전해지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특정한 몇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지극히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전처럼 담배 연기가 새 나가는 것조차 주의하여야만 했다. 조심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달픈 고통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물론 렌수를 생각할 틈이 없었다. 요컨대 사실 나는 그를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임시 변통 방법도 끝내 여름 방학까지 계속되지 못하고 5월 말에는 산양을 떠나게 되었다. 5. 마지막입니다. 산양에서 리청으로 다시 또 타익으로 반년 동안이나 전전했지만 결국 아무런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SC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도착한 때는 이른 봄날 오후였다. 금방 비가 쏟아질 듯한 날씨여서 모든 것이 회색 빛에 쌓여 있었다. 이전에 들었던 하숙집이 아직도 비어 있어서 그대로 거기에 머무르기로 했다. 나는 오는 길에 렌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자 곧 저녁 식사 후에 그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원시 지방의 명물 떡 2봉지를 손에 들고 여러 군데 질척거리는 길을 지나고 길을 막고 들어누운 수많은 개들을 피해가며 겨우 렌슨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집 안은 유난히 밝은 것 같았다. 고물이 되면 집 안까지도 유달리 밝아지는 건가 하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쓴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얼굴을 들고 보니 대문 옆에 비스듬히 붙인 흰 네모 종이가 또렷이 눈에 띄었다. 나는 딸양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보다고 생각하면서 대문에서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불빛이 안마당을 비추고 관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군복을 입은 병정인지 마부인지가 다른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딸양의 할머니였다. 그 밖에도 짧은 옷을 입은 몇 명의 인부들이 한가하게 서 있었다. 나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도 고개를 돌리고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에이그머니 돌아오셨군요. 며칠만 일찍 오시지 않고 하며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나는 사실 이미 대강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물어보았다. 왜 이 대인이죠?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응접실은 어둠침침했다. 아마도 등잔불이 하나만 켜 있는 모양이었다. 큰 방 안에는 하얀 장례식 휘장이 져 있고 방 밖에는 아이들이 두서넛 모여 있었다. 바로 딸양과 얼양이었다. 저쪽에 모셨어요. 딸양 할머니가 다가서서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왜 이 대인이 출시하신 뒤로는 금방마저 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모셨어요?
휘장 위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앞에는 기다란 탁자와 네모진 탁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으며 네모진 탁자 위에는 밥과 반찬을 담은 그릇이 10개쯤 놓여 있었다. 나는 방 안에 들어서자 갑자기 흰 상복을 입은 두 사나이가 나타나서 나를 가로막았다. 죽은 생선 같은 눈동자를 치켜뜨고 당혹한 빛을 띠며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는 것이었다. 나는 당황하여 나와 렌스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딸양 할머니도 곁에 다가와서 틀림없다고 거들어 주어서야 겨우 그들의 손과 눈빛이 점차 풀어져 내가 앞으로 나서서 배려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머리를 숙여 절을 하자 벼랑간 발치에서 누군가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 마음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멍석 위에 엎드려 있었는데 역시 흰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 아이의 빡빡 깎은 머리 위에는 한 묶음의 삼줄이 감겨 있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나마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렌소의 종영이며 또 한 사람은 촌수가 먼 조카임을 알았다. 내가 고인의 얼굴을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며 극구 말렸다. 하지만 결국 내 말을 받아들여 휘장을 올려주었다. 이번에는 죽은 렌스와 만난 것이다. 기괴하게도 그는 구겨진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옷 앞자락에는 아직 핏자국이 남아있었으며 얼굴은 여위어 차마 볼 수 없었지만 모습만은 역시 이전의 그 모습이었다. 편안히 입을 다물고 눈을 감은 모양은 마치 잠들어 있는 듯 했다. 나는 하마터면 그의 코앞에 손을 뻗어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뻔했다. 모두가 죽음처럼 조용했다.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내가 물러나오자 그의 종영이 또 내게 인사를 했다. 사제는 나이도 젊고 영양도 한창이어서 전도가 양양한 때인데 뜻밖의 작고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이 쇠퇴하는 불행일 뿐만 아니라 친구 되시는 분에게도 너무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는 렌수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린다는 듯한 의미가 다분히 풍겼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산골에서는 복이 드물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침묵하였다. 모든 것이 죽음 같은 정적에 쌓였다.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나는 몹시 무료함을 느꼈으며 오히려 아무런 비애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마당으로 내려와 딸양 할머니와 잡담을 시작했다. 입고 날 시각이 다가온 것을 알고 그녀는 수위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관에 못을 칠 때에는 쥐띠, 말띠, 토끼띠, 닥친 사람은 그 자리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신이 나서 샘이 솟듯 찌끄려대더니 그의 병상과 그의 생전의 형편을 말하는 데 이르러서는 약간 비난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아시겠지만 왜 이 대인은 운이 트이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아주 옛날과 딴판이었어요? 얼굴을 똑바로 쳐들고 기백이 늠름했죠. 남을 대할 때도 이전같이 그렇게 어물어물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예전에는 마치 벙어리처럼 나를 보면 노마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아이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약초 선거추를 선물로 보내왔는데 자신은 먹으려 하지 않고 앞마당에 내던지며 바로 여기에요. 할멈 먹게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분이 운이 트인 뒤로 오는 사람들의 내왕이 잦아 금방까지 비워드리고 나는 이 옆방으로 옮겼죠. 그분은 정말 출세를 하고 나서는 남들과 전혀 달랐어요. 우리에게 노상 농담을 하고는 했답니다. 한 달만 빨리 오셨어도 여기 요란스러운 것을 보셨을 텐데 사흘 중 이틀은 연애가 벌어졌어요. 제멋대로 떠들고 웃고 노래 부르고 시가를 짓는 사람은 시가를 짓고 마작을 하는 사람은 마작을 하고. 그분은 이전에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아이들을 무서워했어요. 언제고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했지요. 최근에는 아주 딴판으로 말도 잘하고 잘 떠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여 틈만 나면 그분의 방에 가서 놀았어요. 그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놀리곤 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개 짖는 흉내를 내라고 한다든지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도록 절을 시킨다든지 했어요. 하하, 참 요란했답니다. 2달 전에 얼량이란 놈이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을 때는 3번이나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절을 시켰어요. 참 그 신발은 아직도 신고 있어요. 해지지도 않았어요. 흰 상복을 입은 사람이 한 명 나왔다. 그러자 그녀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는 렌수의 병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다만 일찍부터 쇠약해져 있었겠지만 언제나 유쾌해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달쯤 전에야 비로소 그가 몇 번 각혈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의사에게는 보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그 후 자리에 눕게 되고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부터는 목이 꽉 잠겨 한마디 말도 못했다는 것이다. 스사한 어른이란 사람이 멀리 한스산에서 찾아와 그에게 저금을 해놓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사한 어른은 그분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폐병으로 죽은 사람 중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왜 이 대인의 성질은 너무 이상해졌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낮추더니 말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돈을 물쓰듯 하고 저축은 조금도 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사한 어른은 우리가 무슨 이득이나 보았던 게 아닌가 하고 의심했던 거지요. 이득은 무슨 개코나 있었겠어요? 그분은 되는 대로 흥청망청 돈을 썼어요.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데도 오늘 산 것을 다음 날에는 팔아버리거나 부셔버리거나 하여 정말 어쩐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두 못 쓸 것들이고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않았어도 오늘 이처럼 쓸쓸하지는 않을 텐데 그분은 올바른 일은 하나도 하려고 들지 않고 그저 제멋대로였어요. 나는 지난 일을 생각해서 그분에게 충고를 했었죠. 그만한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 가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부인 맡기가 매우 쉬울 것이고 만약에 어울리는 집안이 없으면 먼저 소실을 몇 두어도 좋고요. 사람은 아무튼 세상 격식에 맞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듣자마자 웃으면서 할멈은 남을 위해 그런 일이나 걱정하나 보지? 라고 하더군요. 보세요. 그는 남의 좋은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근래는 들떠서 착실하지 않았어요. 만약 조금만 일찍 내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쯤 외롭게 황천길을 방황하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가족 몇 사람의 울음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가게의 점원이 옷을 짊어지고 왔다. 세 사람의 유족들이 속옷을 꺼내어 휘장 뒤로 가지고 들어가더니 잠시 후엔 휘장이 거쳐졌는데 속옷은 이미 갈아입혔고 이어 겉옷을 입히고 있었다. 그것은 나에겐 뜻밖이었다. 굵고 빨간 줄이 쳐져 있는 누런색의 군복 바지를 입히고 다음으로 금빛이 번쩍이는 견장이 붙어있는 군복 상의를 입혔는데 무슨 계급인지 또 어디서 받은 계급인지는 알 수 없었다. 관에 넣자 렌수는 몹시 어울리지 않게 눕혀져 있었다. 발치에는 한 켤레의 노란 가죽신이 놓여지고 허리께에는 종이로 만든 지휘도가 놓였으며 장작개비같이 뼈만 남은 거무죽죽한 얼굴 곁에는 금태를 두른 군모가 놓여졌다. 세 사람의 유족은 관 은저리를 붙들고 한바탕 울어대더니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았다. 머리에 삼줄을 동이면 아이가 밖으로 나가고 싼 양도 그 자리를 피해 나갔다. 아마 둘 다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양이었다. 인부가 관 뚜껑을 둘러매고 왔으므로 나는 다가가서 영원히 이별하는 렌수를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는 어색한 의관 속에서 눈을 감고 입은 꼭 다문 채 편안히 누워있었다. 입가에는 마치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 이 우스꽝스러운 시체를 냉소하고 있는 듯 했다. 관에 못을 치는 소리가 들리자 동시에 갑자기 울음소리가 일어났다. 이 울음소리를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서 난 마당으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발 가는 대로 걷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 밖까지 나왔다. 질척질척한 길이 또렷이 눈에 비쳤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니 짙은 구름은 이미 흩어지고 둥근 달이 차가운 빛을 던지며 걸려 있었다. 나는 급히 걸어갔다. 마치 무겁게 억눌린 물건 속에서 뛰쳐나오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귓 속에서 무언가가 몸부림치다가 길고 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몸부림치며 뛰쳐나왔다. 희미한 마치 기다란 울부짖음 같은 소리였다. 상처를 입은 한 마리 이리가 깊은 밤중에 광야에서 울부짖는 것 같은 참담한 속에는 한탄과 번민, 노여움 그리고 슬픔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평온한 마음으로 질척질척한 돌길을 걸었다. 달빛 아래에서.